안내심이 말리세. 신개념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줄여서 개편. 저 오빠라고 할래요. 그냥 아저씨라고 할게요. 우리 김명곤 오빠의. 자, 우리 명곤 형님의 나도 어제는 청춘이니 나도 몰랐던 내 속에 있었던 끼랄까? 이게 나오면서 정말 대학 시절에 미친 듯이 연극에 빠져들었는데 배우로서도 이제 배우로 시작을 했지만 또 3학년 때 되니까 연극반 반장을 하게 되고 그렇죠. 또 뭐 4학년 때는 서울대 총연극회 회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연출, 연출, 뭐 배우 막 연극과 관련된 모든 잡다한 일들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거의 뭐 전공은 이제 저리 가라 하고 수업도 잘 안 들어가고 그저 연극 연습실 그 소극장에서 그냥 살다시피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예. 연극에 미쳐서 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청춘이 예. 흘러갔어요. 연극에 빠져서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몸을 좀 버리셨나 봐요. 네. 결핵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그러니까 2학년 1년 막 하고 네. 한 2년간을 뭐 그냥 연극반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제대로 밥도 안 먹고 뭐 라면 먹으면서 뭐 또 소주 마시면서 저녁에 또 술은 안 부르거든요. 어떻게 돈도 없는데 소주하고 막걸리는 안 떨어지고 희한해. 살았어요. 그런데 3학년 말에 이렇게 몸이 자꾸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친구가 또 보건소에 가봐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결핵이 이미 좀 상당히 진척이 되는 네.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고 그런데 완전히 투병 생활을 제대로 하질 못하고 또 1년 쉬었다가 다시 복학해서 또 연극 한다고 뭐 하고 또 조금 쉬었다가 또 연극 한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낫는데. 몰아서 치료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연극이 뭔지 네. 잘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또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열심히 예. 글 쓰고 막 굉장히 힘든 네. 청춘을 보냈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대학교 연극반 시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중에 에피소드 하나 지금까지 방송에 소개 안 된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강한 걸로 네, 부탁드립니다. 센 거.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사실은 올라와서 먹고 잘 때도 없고, 예. 하숙비도 집에서 보내주지 못할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극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봄이 되었어요. 한 3월, 4월이 되니까 연극반실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좀 따뜻해. 네, 따뜻해서. 그래서 자면 그 이불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연극반실에 이 의상들 모아놓은 데가 있어. 시커먼 옛날 의상들. 햄릿 뭐 할 때 썼던 의상들. 예, 예. 그거를 뒤집어 쓰고 잠을 자요. 그러면 학교 수위 아저씨가 밤에 순찰을 돌다가 또 이렇게 쳐다보고 이 자식 또 자냐? 매번 걸렸거든. 나 잘 데 없어요. 그러면 아저씨가 에이 자식. 그리고는 예전에 쫓아내질 않고 그냥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하도 이제 내가 그렇게 자다 보니까 나중에 5월 달에 축제를 할 때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막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공고문이 붙었어요. 학교에서 학내에서 투숙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다. 앞으로 일절 금하겠다. 그런데 나만 예외로 수희 아저씨가 선구자시니까요. 네. 처음 시작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연극 연습 끝나고 갔다가 선배들이 학교 담을 넘어가지고 또 소주병 들고 연극반실로 찾아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서 먹고 아침에는 우리 또 친구 도곡과 같은 친구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네. 내 머리맡에 놓고 가요. 그러면은 내가 반절 먹어. 그야말로 그 어떤 정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학교 예.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그때는 수업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느 날은 수업을 갔더니 이제 교수님이 야, 너 오랜만이다? 어디 노트 좀 보자. 그런데 뭐 노트 필기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야 이놈아, 요새 뭐 하는데 이렇게 수업도 안 들어와? 그래서 요새 연극 연습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연습해? 그랬더니 뭐 헤럴드 핀터의 방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그날은 헤럴드 핀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영국의 현대 희곡과 독일의 현대 희곡 도움을 주신 거네. 그래서 선생님, 교수님들도 연극 한다고 하면 아주 예. 학점도 잘 주시고 예. 또 어떤 교수님은 이제 집에서 넥타이랑 양복 같은 거 낡은 거 가져 의상으로 쓰라고 갖다 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거 특혜 아닙니까? 학점 특혜인데 이것도 요즘 알게 특혜가 되면 문제가 이거 큰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불로 덮었던 의상을 이제 밤에 좀 잠이 안 오면 탁 검은 두건처럼 생긴 망토처럼 생긴 의상이었어요. 예. 그거를 딱 쓰고 학교 안을 돌아다니는 그렇죠. 거야. 캠퍼스를. 무서워요. 저승사자처럼. 아니, 그러면서 대사 연습 혼자 하고 그럼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은 기겁을 해요. 근데 그 땀 냄새, 그 퀴퀴한 의상 냄새 이런 것들이 그때는 굉장히 황홀하게 느껴졌죠. 그럼요. 거기에 어떤 무대의 환상. 우리 오빠 취향 특이하다. 아니, 그 땀 냄새가 뭐 환상처럼 느껴졌다는 게 지금 너무 이렇게 방송 나오셨다고. 아니, 근데 돼지 뽑으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아니, 너무 예쁘게 아련한- 포장하시는 거 예. 아닌가. 아니, 아련한 하는 추억으로. 생각이 좀. 그만들 하세요. 저, 우리 연극 선배님이신데, 아이고, 저 그냥 충분히 그러실 수 전 있어요. 아저씨라고 부를 건데요. 예. 그런데 이 연극반 생활 그렇게 푹 빠져서 하시다가 대학 졸업 후에 1986년 서울대 4대 연극반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극단 아리랑을 결성합니다. 이 극단 아리랑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리 창작극을 좀 위주로 해보자. 그리고 우리의 전통 어떤 예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화하는 작업을 하자 해서 극단 아리랑을 만들고 창단 작품 아리랑을 제가 이제 직접 대본을 쓰고 배우를 하고 창단하려는데 돈도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배우 2사람만 나오자. 그리고 우리가 쓰고 우리끼리 연출하고 모든 거 우리끼리 다 해가지고 정말 가난한 벌거벗은 연극이죠. 네. 그 연극으로 만들어서 공연을 했는데 뜻밖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전국 순회 공연도 다니고 대학교에서도 아주 반응이 좋아서 점점 이제 극단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죠. 물론 지금도 극단을 만들거나 소극장을 운영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 돈이 있어서 뭐 여유가 있어서 극단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셨을 거고. 그렇죠. 근데 연습 공간은 또 필요했을 거고. 그 어디서 이렇게 다 그 처음에는 창단 공연을 해야 되는데 예. 공연할 돈이 없어서 100만 원을 구웠어요. 저 친구한테. 역시 또 친구가 그래가지고 나머지 뭐 인쇄비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외상으로 하고 일단 회사. 100만 원을 가지고 창단을 했어요. 그래서 공연을 했는데 예. 다행히 이제 그걸로 조금씩 수입이 생기니까 뭐 조그마한 연습실이라도 만들고 그다음 작품을 하고 그다음 작품을 하는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연습실도 없어서 어떤 때는 빌려서 하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시절을 한 5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니까 조금씩 이제 기반이 생기고 나중에는 아주 히트작도 가끔 나와서 극단이 아주 돈도 좀 벌고 네. 그래서 이제 소극장 아리랑 소극장도 만들고 연습실 뭐 사무실 다 이렇게 조금씩 커나가죠.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아무것도 없이라뇨. 100만 원 빚으로 시작했잖아요. 마이너스 100만 원.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돈이 모자라거나 뭐 힘들 때는
대개 이제 내가 그때 영화도 간간히 했거든요. 그래 간간히 이제 영화해서 조금 돈 생기면 모아서 또 이쪽에. 거기다가 좀 쓰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 초창기 시절에 주연을 또 많이 하셨죠. 아무래도 또 어쩔 수 없이 하신 경우도 있지만. 학교 때부터도 그랬고 졸업하고서 여기저기 이제 좀 극단에서 활동을 할 때 주인공들을 많이 맡았죠. 네. 이걸 좀 나눠줄 수도 있었는데 굳이 주인공을 혼자서 독식하신 게. 동식이요? 아니 근데 네, 독식이요. 2인극이고 이러니까 2인극에서 주인공을 안 맡으면 뭘 맡나요? 예. 2인극이라고 해서 극단을 하고서부터는 이제 주로 연출을 했어요. 이제 첫 작품하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출연을 했지만 네. 아마 세 번째 작품서부터는 거의 작품 작가 연출 그쪽으로 이제 극단에서는 아니 근데 극단 아리랑에서 처음 올린 작품이 아리랑이었던 그렇죠. 거죠. 네. 이 아리랑을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다시 올린다면 어떻게 그때보다 좀 더 잘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배우로? 그때만큼의 열정은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아유 그때만큼 못하죠. 그때는 이제 30대 아주 기운이 팔팔할 때고 네. 보통 2인극을 하다 보면 1인 다역이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변신해가면서 막 재주도 부리고 뭐 그런데 지금은 좀 이제 어울리지가 않죠. 그 역할에. 정말 열심히 몰입해서 사셨다고 하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예, 그럼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이번엔 아줌마. 아저씨 아니고 아줌마. 본인 맞으시죠? 예. 이게 지금 기모노. 예. 키모노. 예. 나운규의 아리랑이라는 그 우리나라 아주 일제시대 때 대표적인 항일 영화를 연극으로 만드는 두 배우가 네. 연극을 하다가 그 극중극을 하다가 또 자기들 얘기했다가 극중극으로 네. 했다가 하는데 이제 이 장면은 농촌의 사람들을 북간도로 네. 내보내는 네. 그 장면에서 예. 일본 여가수가 나와가지고 북간도로 가자 하는 찬미하는 외정시대 가요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모노를 입고 예. 여가수 역할을 그렇죠. 하죠. 근데 이런 의상은 구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기모노 의상이 굉장히 이제 어렵고 고가고. 또 네. 비싸고 그랬는데 여기 얽힌 그때 사연이 있다. 그때 이제 장모님이 예. 바느질을 아주 잘하셔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이걸 만들 수 있는가 집사람 통해서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모노 사진 보여드리고 동대문에 가서 천 떠다가 아이고야. 갖다 드려서 진짜 이게 솜씨가. 장모님이 만든 와, 기모노. 직접 그냥 만드신 대단하시네요. 거예요? 사진을 보고. 약간 네. 지금 색깔이 좀 희미한데 네. 아주 예쁜 빨강 계통 진분홍 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근데 이거 만드시면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에휴. 그래서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났지. 장모한테 이런 바느질을 시켜. 이러면서 한숨을 좀 많이 쉬셨을 것 같아요. 걱정 많이 해주시기는 하지만 그렇지. 예, 얼마나 불안한 직업이에요. 이 맞아요. 연극 네. 배우라고 하는 게. 사위로서는 별로 환영을 받을 직업이 아니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가족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계속 연극을 하시니까 가족들이 좀 탐탁치 않아 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철학이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아야 돼. 그게 행복한 것이다. 네. 네. 뭐 돈을 못 벌건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그 덕에 제가 지금까지 해올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이제 처가 쪽 처음에 저를 몰릴 때는 결사반대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를 만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연극하는 거를 보고서 나중에 굉장히 마음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아주 저는 예.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면 아까 기모노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딸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야지. 공연 잘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런 응원을 받고 이제 좀 뭔가 흥행할 만한 이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될 만도 한데 그 올리신 작품들을 보면은 주로 뭐 사회성이나 역사성이 높은 작품들이 많았어요. 네.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갑오새 이런 작품도 네. 있고 또 양심수의 문제를 다룬 인동초라든지 불감증 뭐 이거는 그 철책선에서 근무하는 사병을 통해서 어떤 분단의 아픔 이런 좀 무거운 조제들을 다룬 이유가 그렇죠. 사실은 이제 80년에 그 광주 항쟁이 일어나고 네, 네. 전두환 독재 예. 정권에 항거하는 어떤 예술 운동이 있었어요. 그 연극인으로서 나도 이 시대에 뭔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일을 하고 싶다 해서 배우로서도 그러한 작품을 주로 선택을 했고 네. 이제 극단을 만들어서도 제가 작품을 쓰고 연출을 할 때도 그때 아주 사회적으로 첨예한 이슈들을 이 좀 작품으로 하려고 네. 쭉 하다 보니까 작품 성향이 예. 그런 쪽이었죠. 그러나 그때는 그러한 작품들을 원하고 그런 걸 보는 관객들이 또 굉장히 많았고 네. 그렇죠. 특히 대학가에서는 아주 그런 작품을 열렬하게 좋아했죠. 네. 그래서 아리랑 극단도 이제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했고 네. 그 대신 이제 기존 뭐 연극계나 기존 이제 보수적인 쪽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걸칫덩어리. 걸칫덩어리 그렇죠. 극단 네.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는 예. 그런 입장이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보니까 1990년에 예술극장 한마당 극장장을 맡으시잖아요. 이때 사건이 하나 큰 사건이 있었죠. 그때 파업전야라는 영화가 이제 대관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상영을 하기로 했는데 구청에서 상영하지 마라. 이거는 노동자 파업을 다룬 네. 이 영화니까. 네. 그래서 아니 이건 대관한 거고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는 상영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밀어붙였죠. 네. 그랬더니 뭐 그 상영 첫날 진짜 전투 경찰들이 닥쳐서 필름과 영상이 다 뺏어가고 네. 뭐 나도 고발당하고 영화법 위반으로 네. 또 극단도 등록 취소를 시키고 어머. 아주 고초를 당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영화법 위반이라는 게 허가받지 않은 그 영화를 소극장에서 틀었다 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영화는 독립영화 8mm 영화였고 네. 뭐 그거하고 영화법에 전혀. 규정이 되지 않는 영화다 네. 해가지고 그게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루어져가지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네. 그 판결로 인해서 영화 검열이 없어지게 됐어요. 이제 89년인가 네. 그렇게 되죠. 역사적인 그러니까 영화 검열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네. 요소다. 네. 그렇게 대법원까지 가면서 뭔가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좀 이렇게 커질 때는 좀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무섭지 않고 당당했죠. 왜냐하면 저도 이런 식으로 상영을 못하게 하거나 영화를 검열하거나 예술가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이 정권, 이 정책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나는 그 연극을 할 때는 뭐 그거하고도 막 계속 싸웠으니까. 네. 연극할 때는 대본 검열하고 싸우느라고 대본을 꼭 그 검열을 내보면은 뭐 빨간 줄로 삭제, 뭐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럼 이제 삭제해가지고 다시 허가를 그러면 이제 허가 필이 나와요. 그러면 삭제하라고 했던 걸 다시 공연하죠. 이게 지금 1980년대 80년대 말, 예, 90년대 80년대 말, 얘긴데 90년대 초까지. 지금 2017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좀 뉴스 보시면서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자꾸 퇴보하고 뒤로 간 것 같아. 네. 그게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그게 다반사고 아예 그런 체제 속에서 살았으니까 공포 정치죠. 아주 무시무시했어요.
두렵고 어떤 리스트에 올라가는 사람은 정말 스트레스와 이 두려움이 네. 굉장히 많은 시대인데 자꾸 그걸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마침 잘 됐죠. 못 돌아가게 지금 엄청난 그 우리 국민들의 이제 뭐 힘이 네.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국민들이 그렇게 그렇죠. 못했어요. 엄두를 못 내죠. 자, 다시 이제 연극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우리 형님께서 연극에 얼마나 미쳐 계셨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를 좀 말씀해 드리면 그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님과 이제 단둘이 사실 때예요. 어느 날 귀가 하던 중에 아버지가 이 연탄재를 가는 모습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멀리서 먼 발치에서 그냥 한참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셨다고. 네. 이게 왜 그런 그게 거죠? 제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의 어떤 수필에다가 네네네. 그걸 썼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한번 중풍으로 쓰러지셨다가 회복이 돼가지고 좀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네. 저하고 둘이서만 살 때예요. 제가 장가 가기 전에. 네. 근데 연극 연습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연탄재를 가려고 연탄 집게를 들고서 바로 여기에 연탄재 버리는 쓰레기장이 있는데 거기를 못 찾고 이리 갔다가 또 대문 쪽으로 갔다가 왔다가 그것을 이렇게 집 뒤 가로등에서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내가 중풍 걸린 그 노인 역할을 하게 되면 동선이 저렇게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걸 관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그 이렇게 흔들리고 잘 걸음 못 걷는 그 걸음걸이가 중풍과 치매가 만약에 온다면 저렇게 걸음이 되겠구나. 네.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한동안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내 자신이 나중에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한 거야. 그렇죠. 이런 미친놈이 있나. 네. 안 그래도 저도 그 얘기 하려다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연극을 하시는 분은 어떤 사랑을 하셨을까? 그 러브 스토리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연극 아내분과의 그 러브 스토리 좀 듣고 싶습니다. 극적인. 제가 직장 생활을 딱 2번 했는데 네. 뿌리 깊은 나무 잡지사 기자 1년 네. 하고서 배화여고 도고교사 1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직장을 하면서 사표 낸 이유가 연극을 하고 싶은 병이 생겨서 냈는데 왜 학교를 갔냐면 학교는 수업이 4시면 끝나고 방학도 있으니까 네. 연극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엉터리 선생이죠. 보고 선생인데 독일어를 열심히 가르치러 온 게 아니고 남는 시간을 연극. 활용해야겠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연극 얘기, 영화 얘기, 뭐 노래 얘기. 예. 독일어는 안 가르치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엉터리 선생을 좋아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죠. 어머나. 아니 지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극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예.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우리는 이건 안 되는 거야. 딱 좋아서. 예. 예,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그때는 이제 학교 때는 나는 전혀 몰랐죠. 혼자서만. 그리고 나는 또 1년 만에 사표 내고 또 다시. 이제 연극만 예. 하는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한 100명 정도 여학생들이 예. 꽃다발 가지고 공연 보러 왔어요. 예. 또 1년 뒤에 또 하니까 한 50명으로 확 점점 줄더라고. 줄죠. 근데 예. 그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학생이 됐잖아요. 네. 대학생이 되고 1학년, 2학년 그런데 또 1년 뒤에 가니까 10명도 안 돼. 예. 또 그 다음 공연할 때 보니까 딱 한 명이 남아있어. 꽃다발 주고. 그게 바로 지금의 아내분이신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도 대학교 3학년 때 첫 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속으로만 품고 그렇지, 계시고 그렇지. 처음으로 얘기를 하신 거네요. 나는 그냥 여러 제자들 중에 중에 한 명으로 봤다고. 그러고 이제 뭐 공연 보러 인사하고 가면 왔어? 그러고 그냥 가고 뭐 따로 근데 숫자적으로 들어보니까 무슨 오디션 같아요. 100명에서 50명. 탈락. 최종 우승은. 아니 근데 이거 얘기는 좀 아내분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근데 그때 첫 수업을 들어갔는데 네. 1학년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독일어 선생이 처음 온 거지. 네네. 근데 나는 그때 허름한 옷에다가 수염도 거치하고 장발에
그때 사진이 한 장 있는데 너무 못생기고 너무 엉성해. 근데 조금 별나긴 했어요. 인연이 되려니까. 첫 수업 네. 때 예. 독일어 선생님이 와가지고 애들한테 야 너희들 독일어를 왜 배우는 거야? 뭐 애들 뻥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말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뭔 말이야? 우리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뭐? 우리 음악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음악 선생인가 뭐. 그래가지고 우리 음악 중에 판소리라는 게 있어. 아, 그렇게. 뻥 치는 거야. 그래. 판소리 중에 춘향가가 있는데 예. 사랑가라는 게 있어. 예. 그걸 한 대목 내가 들려주겠다. 이건 첫 수업 시간에 한소리 사랑가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상한 또라이 도구 선생이 왔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죠. 자기들끼리 막. 아,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그럼요. 선생님 좋아하죠. 상당히 독특하십니다. 그럼. 네. 첫 수업 시간에. 그때 한참 내가 이제 판소리에 빠져 있을 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독일어 교과서가 독일 노래도 많이 나오고 독일의 그 전설, 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곡에 나오는 대목에서는 아주 내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뭐 황태자의 첫사랑 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아내분 말고 다른 학생들도 좀 많이 좋아했을 것 인기가 같아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을 그러니까요.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네.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좀 고백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셨나요? 그때는 뭐 여학생들이 총각 선생이니까 막 이렇게 막 자리에다가 뭐 놓고 막 그러시잖아요. 많았죠. 그렇게 많은 우리 여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사랑가를 한번 그러면 한 대목도 안 들어볼 수가 사랑가까지. 없죠. 야, 틈틈이 치고 들어오네. 예? 네, 한번 이렇게 한번 들려주세요. 네. 지금 혹시 방송을 통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저를 여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괜히 얘기했네. 자, 우리 오빠의 사랑가를 예. 둥둥둥 내 사랑 둥둥 내 사랑아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만큼 오너라 앞태를 보자 여기까지. 저도 빠질 뻔했어요. 사랑가를 독어로. 결국에는 아내분이 먼저 프로포즈를 한 셈인가요? 뭐 이제 어쨌든 자연스럽게 예. 이제 만났다가 내가 연극을 하는데 극단에서 네. 포스터 붙이는 홍보일도 같이 하고. 이런 사랑의 의미네. 그러니까 예. 스텝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네. 자주 대화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4학년 그 졸업할 때 네. 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예. 조금 나왔죠. 조금 밀어내시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저는 왜냐면 나이 차이도 좀 나는 나고 나이 차도 제자. 많고 또 직업이 연극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도 연극에다가 자신이 없었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여전히 소녀 시절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환상으로만 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환상을 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할 때 레스토랑에서 예. 졸업 축하 그것도 내가 사준 것도 아니고 그냥 얻어 먹으면서 아내분이. 얻어 먹으면서 나는 결혼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가난하고 또 내가 그때도 아직 병이 낫지 않았을 때니까 병도 있고 미래도 어떻게 될지 암담하다. 그래서 결혼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결혼 상대로. 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아내가 왕하고 결혼하면은 왕비가 되고 거지하고 결혼하면 거지 아내가 되는 건데 나는 거지 아내가 더 좋다. 우리 여기 사모님을 모시죠. 이거를 많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제가 용기를 얻고 의지가. 그래 좋다 그러면 그리고서 이제 처가댁에 인사를 처가댁에서도 막 결사 반대를 하고 그렇죠. 있고 막 단식투쟁하고 막 울고 싸우고 그럴 때거든요. 아내 그 집에서도 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대죠. 학교 선생이었다가 나이도 10살이나 차이 나고 뭐 연극한다고 하니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제가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한 분 한 분 무너뜨렸죠.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그다음에 처남, 처형 따로따로 만나서 아, 단체로 설득을 있으면 안 시켰죠. 되니까. 네, 단체로 만나면은 안 돼요. 밀려요. 아유. 하나씩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굶기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 말에 왕비까지는 아니어도 장관 부인까지는 하셨으니까요. 예. 약속을 지키시고. 거지 안에 될 줄 알았더니 뭐 신혼여행을 단원들이 쫓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쫓아간 게 아니고 예. 결혼식 하고서 제주도에 예. 초청 공연이 있었어요. 공연이 있으셨군요. 아리랑 네. 작품 아리랑을 초청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서 한 이틀 3일 이제 보내고 공연을 하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 우리를 초청했던 예. 그 단원들 후배들이 예. 같이 다녔죠. 신혼여행 같이 하고 우리 나하고 같이 출연했던 그 배우는 이제 거기로 내려와서 예. 같이 지냈죠. 근데 예전에 활동하셨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맞추셨을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시지만. 따로 신혼여행을 갈 엄두를. 돈도 없을 때니까 맞아요. 계획도 못 세울 때니까 분명히 맞추셨을 거예요. 예. 제주도 신혼여행 가셔가지고 예. 또 일이 있으셨대요. 첫날 밤에. 예. 멋지게 첫날 밤을 보낸다고 예. 이제 호텔은 이제 잡았어요. 예. 그런데 샤워를 하고 예. 샤워 나왔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 이제 예. 신랑이 첫날 밤이니까 신부를 멋있게 안고 나온다고 하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버렸어. 어머,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이 욕조 턱에 네. 내 허리가 꼬다 부딪혔어요. 그 중요한 날.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끙끙대고 침대에서 밤중이니까 어디 병원도 못 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공연장 근처 여관에서 자는데 계속 이 허리가 아프니까 침 맞고 찜질하고 또 이 허리띠 두르고 공연하고 나서는 또 끙끙끙끙 앓고 그러면 그러니까 집사람은 신혼여행이 신혼여행이 아니라 완전 간병 여행이 된 거예요. 투병, 간병. 거의 아내분께서는 뭐 간병인이자 뭐 매니저처럼 따라가신 맞아요.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예. 그 유년 시절 얘기를 좀 돌아가서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아버님이셨어요? 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기타를 치고 예? 오페라를 좋아할 정도로 예수 음악 특히 음악에 굉장히 심취했던 분이에요. 거기 네. 그 피를 이으셨구나. 네.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일본으로 성악 공부를 하고 가고 싶었는데 네. 그게 꿈이 좌절되고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생업에 쭉 그렇게 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잘 사시다가 중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좀 기울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직장 생활을 못하고 이제 거의 이제 집안이 가난한 가장이죠. 예. 가장으로 사셨는데 여전히 그 예술 음악에 대한 그 좌절된 꿈이죠. 예. 그런 게 있으셨던 분이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고 초등학교 중퇴밖에 안 하셨지만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한학도 굉장히 깊이 있게 하시고 이게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뭐 돈을 벌고 뭐 이런 쪽보다는 그런 학문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더 심취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너는 선비가 되라. 네. 그리고 또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예. 그냥 웬간 이 전주 근처 낚시터는 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낚시하면 난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아버지하고 낚시터까지 갔다 왔다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추억이 많으시네요. 네. 아버지는 굉장히 저한테는
정신적인 예. 그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인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 저희 방송에도 출연했던 서해가 여태명 선생님, 효봉 선생님께서 네. 아버님에 대한 제보를 하나 주셨는데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다. 맞아요. 굉장히 좋아하셨다. 막걸리. 예. 왜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막걸리 심부름을 저를 시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동네 막걸리 저 집에 가서 주전자, 그렇죠. 주전자에다 막걸리 받아와요. 예. 그러면 나는 이제 중간에. 받아고 오면서 조금 먹고. 근데 꼭 밥을 먹으면서 당신은 이렇게 큰 잔에다 따르고 밥 뚜껑에다가 따라서 어린 나도 먹어라 하고 주셨어요. 거꾸로를. 우리 누이들도 같이 네. 마시면서. 주사는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주사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님의 주사는 아주 특이하죠. 한 시쯤에 막 만취해가지고 오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단칸 새방에 사니까 예. 자는 자식들 다 깨워. 얘네들 다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술이 취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다 밥을 된장찌개에다가 밥을 가져오면 간장을 제일 먼저 드십니다. 야,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간장이다. 그러고 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다 하고 밥을 한 숟갈 밥 먹는 동안에 우리는 옆에 있어야 돼. 자다가 일어나. 깨워서. 그다음에 이제 딱 밥을 드시고 나서 이제 일장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네 아버지가 왜 돈을 안 버는지 아느냐. 노래도 가끔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노래도 하시고. 뭐 아버님께서 불러주셨던 노래들 가운데 또 뭐 기억나는 것도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태리 민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니까 다 자식들이랑 모아놓고 우리 노래 자랑하자 하고는 본인이 먼저 이제 잔잔한 바다 위로 조배는 떠나가며 노래를 부르니 나폴이라네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이제 먼 산타루치아라는 이태리 민요인데 그런 것 좋아하시고 산타루치아도 좋아하셨고 네. 굉장히 그 아버지 그 노래 부르는 표정도 좋고 느낌이 잘 지금도 눈에 선하신가 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머니도 이제 막 부르라고 하면 어머니는 이제 막 수줍어하고 그렇지만 그런 이제 봄처녀 제오시네 이런 노래 부르고 네. 가곡, 예. 오페라 아리아, 예. 이태리 민요 이런 걸 아, 좋아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아버님의 어떤 그런 예술적인 끼를 약간 그대로 받으신 것 예, 같아요. 그런 네. 아버지는 본인은 못했지만 네. 아들이 그런 걸 한다는 거를 속으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아버님과 어머님, 부모님께서는 이제 무대에 선 모습은 혹시 본 적은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네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출연한 작품을 봤는데 처음으로 이제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그 역할이 거지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극을 하고 나서 어머니한테 어땠어요? 그랬더니 너네 아버지하고 똑같더라. 노인 역할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신 말이 근데 앞으로는 거지 역할은 하지 마라. 맞아요. 그런 게 아마 부모 마음이겠죠. 뭐 힘든 기간도 참 많았습니다만 힘들게만 하셨던 건 아니에요. 뭐 장도 많이 맡으셨거든요. 예. 그중에 장관 얘기 예.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 바로 오케이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좀 고민을 했죠. 우선은 연극 같이 하는 후배한테 상의를 하고 물론 이제 집사람하고 먼저 상의하고 네. 이제 집사람도 고민을 하다가 또 한 번쯤 그런 나란 일을 해보는 것도 어떤가 하고 약간 찬성하고 우리 이제 연극하는 후배들한테 조용히 물어봤더니 현장에서 이렇게 창작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연습하는 이 작품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저희들이 다 막까지 잘 어울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딱 다지고 봉사하자. 네. 사실은 저는 제가 뭐 어떤 영달을 하고 뭐 벼슬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거는 봉사하는 기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네. 주어진 역할, 장관으로서 해야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동안 좀 그늘진 곳에 더 많은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일을 하고 아마 그래서 주변에서 더 많이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요거는 내 장관 재임 시절에 참 이거 하길 잘했다. 뭐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이렇게 뭐 정책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제가 가서 딱 본 게 전통 문화 또는 전통 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디서 하는가 그랬더니 예술과에 그냥 전통 담당 정도가 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전통 예술 진흥과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과로 독립시키고 전통예술진흥 뭐 10개년 계획 발표하고 예산 배정하고 그러면서 아주 상당히 거창한 미래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게 이제 그때. 전통예술과를 과로 따로 독립시킨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렇죠. 문화부 조직 안에서는. 그런데 제가 그만두고 그다음 장관 때 이 과가 없어지고 다시 원상 복귀를 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전통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진흥 정책은 장관이 장관 정도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소외되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돈만 퍼부어대는 거고 뭐 수익성이 별로 눈에 뭐 가시적으로 않고. 효과가 나는 것도 같이 효과가 안 나니까 네. 자꾸 효과 있는 쪽으로만 자꾸 치우치고 그런데 저는 전통이야말로 가장 국가가 공들여서 진흥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전히 지금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죠. 네. 노무현 대통령과 뭐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좀 있으시고 추억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좋은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혹시 장관을 한 게 노무현 대통령 뭐 선거운동을 도와줬다든가 네. 정치적으로 뭐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전혀 그런 인연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있었다면 제가 국립극장장을 하던 때에 이분은 후보였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네. 그런데 이제 후보로서 여러 문화예술인들의 도움을 막 받아야 될 때인데 저도 좀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어느 이제 그분을 지지하는 연극인과 저 그리고 그분 부부. 그래서 조그마한 허름한 일식집에서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국립극장장이라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절대 이렇게 선거에 그렇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거나 또는 후보로서 공약을 하실 때 예술 지원 정책에서 특히 기초예술과 전통예술에 대한 이 지원책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분이 에이 그거 전통예술이든 연극이든 뭐 이분들이 좋은 작품 만들어서 관객들이 많이 오게 해서 스스로 자립해야지만 정부 지원에만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떠보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또 막 설명을 하면 또 그게 아니고 자꾸 자율적으로 자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에요. 저는 점점 술을 마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열이 올랐어요. 네. 거기서. 토를 막 하다가 제가 아니 한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의 문화에 대한 식견이 이렇게 천박한 줄 내가 너무 실망입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호호호 웃고서
어색하게 헤어졌어요. 그 화해가 아니라 어색. 네. 진짜 좋은 그러니까 인연은 이제 근데 아니었네요. 그분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근처에도 못 가죠. 그래서 열심히 네, 극장장 일만 하고 나는 빨리 그만두고 이제 다시 연극 해야지. 한데 이분이 느닷없이 나를 발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들었는지 보니까 최측근들도 몰랐대요. 참모들도 나를 전혀 추천한 사람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추천이 됐는데 이분이 가만히 있어. 여기는 내가 좀 해서 나를 특별히 추천을 했다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국립극장장 경영과 뭐 이런 실적이 뭐 뛰어난 점도 좀 평가가 됐겠지만 그거보다도 그 술자리에서 자리에서의 기억이. 그렇게 대들었던 좀 건방지고 싸가지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저놈이 생각이 있고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알아줬던 거 아닌가. 예. 그래야 대통령이죠. 나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그럼요. 탁탁 쳐내고 이러면 레이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분이 예. 대인이다. 맞습니다. 그릇이 네. 크다 예. 생각합니다. 그 노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노제 그래서 또 이제 성감독 정말 나는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장관을 할 수가 없었던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분하고 일을 하면서 정말 뜻도 잘 맞았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시고서 이제 봉화마을에 갔다가 문상을 하고 딱 올라올 기차를 타고 오는데 바로 그쪽에서 연락이 왔죠. 노제를 해줄 수 있는가. 한 4일인가 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 자리에서 그냥 하겠다. 내가 보은이다. 이분에 대한. 그리고서 그냥 바로 그냥 스태프들 소집해가지고 노제를 하게 됐죠. 그 바쁘게 그 노제 준비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이 네.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거든요. 예, 너무 슬프고. 그런데 이제 그때 같이 모였던 우리 스태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그 스태프들이 정말 뭐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하고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그때 새로운 정권 네. 들어서면서 정권 측하고의 이 갈등 이런 거 막 싸워가면서 이겨내가면서 나중에 복복복 그 옷을 휘두르면서 잘 가시라고 하는 것까지 해드려서 저로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2015년도에 예. 다시 무대에 서시게 되죠. 예. 제목이 아빠 철들이기. 아가철들이기. 예. 네. 이게 이제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철없는 신봉사를 예. 아주 이 그 가장 소녀 가장인 예. 심청이가 막 끌어가는 그런 이야기 마당극과 같은 예. 거기에 출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쁘죠. 즐거우세요? 근데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저는 적응 기간도 적응 기간이지만 10여 년 만에 무대에 다시 그 예. 서는 심정이 네. 예. 막 떨리기도 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막 그리고 겁도 나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작품 자체가 약간 코믹하면서 마당판에서 관객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20대, 30대 때는 주로 그런 판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네. 마당판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 다 벗어 던지고 장관이고 뭐고 네. 그냥 한번 그냥 마음껏 놀아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놀았죠. 그 말씀하시면서 막 웃음이 이렇게 한가득 피어나시고. 눈이 또 반짝이세요. 그래서 무대 얘기하면서 잠깐 눈이 막 반짝거리시는데. 네, 맞습니다. 뭐 젊은 시절에는 사회 모순과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무대에 올리시고 또 그런 데 관심을 가지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연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뭐 그런 시대가 변하더라도 예술이 이렇게 담아내야 될 중요한 이슈나 사회적인 문제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함께 이제 연륜이 생기고 깊어지면서 좀 더 인간의 깊은 내면이라고 할까 그런 데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삶이라는 거
또 그 어떤 삶의 고통, 또 이런 거를 이겨내는 어떤 지혜로운 그런 어떤 그런.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열려 있고 어떤 역할도 때로는 악역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악역. 왜? 그 악역이라는 것도 하나의 인간상이기 때문에 그럼요. 다양한 인간상을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연기자로서는 또 작가나 연출가로서는 또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또 작가. 너무 이제 사회적 이슈, 뭐 투쟁적인 이야기 이런 것만 담아내지 말고 그런 것과 함께 아주 잔잔한 일상의 문제, 네. 죽음의 문제, 늙어가는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요즘에 하는 작품들이 아빠 철들이기라든가 세일즈맨의 죽음을 번역해서 제가 한국화시켜서 아버지라든가 이런 소재들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자연스럽게 네. 만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주제를. 젊었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네. 소재죠. 그렇죠. 뭐 아버지라는 지금 그런 소재를 가지고 연기를 요즘 많이 하고 계신데 뭐 연기자로서 앞으로 어떤 연기하겠다, 뭐 연출가로서 작가로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앞으로 남편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참 곤란한 질문을 하세요. 가정 안에서 그냥 하시게 놔두지 그걸 그렇게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아이고. 저는 뭐 특별히 아버지나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고 내 일을 하느라고 사실은 가정에는 좀 소홀한 편이었죠. 앞으로는 좀 가정의 뭐랄까 자잘한 일들, 좀 자상한 예. 쪽을 좀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나는 자상한 편이야 못 되거든. 그래서 자상해지려고 조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저기 사모님 앉아 계신데 한 말씀 해주세요. 사모님한테? 예. 앞으로 잘 봐주십시오. 아주 명쾌한데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앞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배우, 연출가, 극작가, 또 축제 감독,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고집하고 싶은, 가지고 가고 싶은 타이틀이 있다면 역시나 배우겠죠. 배우로서는 뭐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고 또 하나 아직 제가 타이틀을 만들지 못한 제가 오랫동안 하고 싶은 타이틀이 있어요. 어떤 거요? 영화 감독. 이야. 또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시네요. 우리 선배님의 많은 후배들이 한번 욱 하고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 그 전설의 멤버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영화에 대한 꿈, 뭐랄까. 그러니까 뭐 영화 배우로서는 제가 활동을 조금 이렇게 그랬죠. 좀 계속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작품을 감독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 나이에 뭐 새로 도전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계속 꾸고 있어요. 그리고 시나리오로는 이제 동편제라는 시나리오를 계속 또 다듬고 언젠가는 서편제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판소리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잘 봐달라고 하셨군요. 오늘 김명곤 오빠와 함께 아주 재미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예, 우리 편찬위원들 역사서에 뭐라고 적고 싶으신지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오늘 만나 뵈니까요. 그냥 딱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광대기 때문에 광대가 된 것이다라는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이게 광대. 뭐냐? 첫 번째 광대는 미출광을 썼고요. 대에다가는 큰 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광자를 쓰고 큰 대자를 썼습니다. 예. 대단하게 크게 미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게 빛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임지용 의원은요?
그 사람의 눈을 속이기는 쉬워도 사람의 마음을 속이기는 어렵다고 이 또 영화계 대부 알파치노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 동편제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속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오늘 만나서 또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김명곤은 아리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아리랑이요. 아시겠지만 이게 느리게 부르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근데 장단을 또 빨리 해서 하면 막 어깨가 덩실덩실거려요. 이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최종 정리 한마디로 김명곤은 아리랑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김명곤 오빠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빠. 오늘 제가 봤던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떠올랐어요. 그 끓는 피와 열정은 청춘, 어느 청춘 못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빠가. 네, 오빠가. 영원한 오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예, 연극배우,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이 한 말입니다. 비극과 희극이 교차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무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배우 김명곤 씨, 김명곤 오빠. 앞으로도 무대 위에서 이 원숙하고 또 농밉고 그 진솔한 무대 쭉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너무 재밌었어요.